강원도의 깊은 산골. 새벽의 차가운 공기는 소나무의 쌉쌀한 향기와 젖은 흙냄새를 머금고 있었다. 동이 트기 전의 어스름 속에서 대한민국 해난구조대 SSU 특수훈련장의 실루엣은 마치 거대한 짐승처럼 웅크리고 있었다. 이곳은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고 강철 같은 의지를 단련하는 곳, 규율과 복종이 모든 것에 우선하는 남자들만의 성역이었다. 그 성역에 어울리지 않는 이방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방송국의 촬영 스태프들이었다. 인기 리얼리티쇼 서바이벌 극한의 도전의 새로운 시즌 촬영 첫날, 그들은 조명과 카메라를 설치하며 곧 닥쳐올 지옥을 알지 못한 채 들뜬 분위기 속에서 농담을 주고받았다. 전원 집합, 낮고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그 목소리 하나에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이번 시즌에 참가하는 연예인들과 그들을 보조할 실제 대원들이 순식간에 칼 같은 오와 열을 맞춰 정렬했다. 모든 시선이 그 목소리의 주인에게로 향했다. 강민준 대위. 그는 검은색 교관복을 입고 연병장 중앙에 서 있었다. 조각상처럼 깎아놓은 듯한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칠흑 같은 눈동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심해처럼 고요하고 또 차가웠다. 그는 훈련생들 사이에서 악마로 불렸다. 그의 훈련을 끝까지 버텨낸 자는 거의 없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이름은 없다. 민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연병장 구석구석까지 명확하게 파고들었다. 계급도 나이도 사회에서의 지위도 이곳에선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오직 훈련생이라는 하나의 이름만이 존재할 뿐이다. 이곳의 규칙을 따르지 못할 자는 지금 당장 퇴소하라.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연병장 입구에서 거친 숨소리와 함께 한 여자가 뛰어들어왔다. 한서연. 이번 시즌 참가자 중 가장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젊은 여배우였다. 세련된 그러나 실용적인 운동복 차림이었지만 그녀의 얼굴은 피로에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다른 스케줄을 마치고 잠도 자지 못한 채 곧바로 이곳으로 달려온 것이다. 모든 움직임이 멎었다. 수십 개의 눈동자가 일제히 지각생인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리고 마침내 악마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강민준이 천천히 돌아섰다. 훈련생 한서연. 그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지각. 서연은 숨을 고를 새도 없이 허리를 90도로 숙였다. 죄송합니다, 대위님. 어젯밤 촬영이 예상보다 늦게 끝나서 여기는 방송국이 아니다. 민주는 그녀의 변명을 가차없이 잘랐다. 변명은 필요 없다. 그는 서연의 앞으로 다가섰다. 85cm가 넘는 그의 거대한 그림자가 작고 가냘픈 그녀의 몸을 완전히 집어삼켰다. 이곳에선 모든 것이 실전이다. 실전에서 지각은 곧 동료의 죽음을 의미한다. 그의 차가운 눈동자가 서연의 흔들리는 눈을 꿰뚫었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연예인 특유의 오만함이나 나약함을 찾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본 것은 지독한 피로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강인한 불꽃이었다. 벌칙을 부여한다. 민주는 냉정하게 선언했다. 완전 군장 상태로 연병장 50바퀴. 지금 즉시 실시. 그 선언에 다른 참가자들이 경악의 숨을 삼켰다. 20kg이 넘는 군장을 메고 연병장 50바퀴. 그것은 특수훈련을 받은 정예대원에게도 가혹한 벌칙이었다. 하물며 연약한 여배우에게는 거의 고문에 가까웠다. 방송사 PD가 당황해서 달려왔다. 저 강 대위님, 그건 너무 무리한. 그러나 PD의 말은 민준의 얼음 같은 시선 한 번에 끊기고 말았다. 이곳의 모든 훈련은 내 책임하에 진행된다. 이해 있나?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서연은 입술을 굳게 깨물었다. 그녀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포기하고 싶었다. 여기서 주저앉아 울어버리고 싶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럴 수 없었다. 그녀의 뇌리에 얼마 전 소속사 대표가 뱉었던 비수 같은 말이 떠올랐다. 서연 씨,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이 프로그램에서도 성공 못하면 우린 더 이상 당신을 데리고 있을 수 없어. 알지? 추락한 인기, 끔찍한 스캔들, 그리고 빚더미에 올라앉은 가족. 그녀에게 포기란 곧 죽음이었다. 이곳에서 살아남아야만 했다. 서연은 대답 대신 행동으로 보였다. 그녀는 곁에 놓여있던 무거운 군장을 아무 말 없이 그 작은 어깨에 둘러맸다. 끙하는 신음과 함께 그녀의 몸이 크게 휘청겼다. 그러나 그녀는 쓰러지지 않았다. 이를 악물고 버텼다. 그리고 뛰기 시작했다. 진흙탕이 된 연병장,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늪에 빠지는 것 같았다. 군장이 어깨를 짓눌렀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폐가 터져버릴 것만 같았다. 몇몇 대원들의 입에서 조소가 흘러나왔다. 얼마나 버티나 보자고. 다른 연예인들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한 바퀴, 두 바퀴, 10바퀴가 넘어가자 그녀의 의식은 흐릿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기계처럼 다리를 움직였다. 넘어지면 일어나고 또 넘어지면 다시 일어났다. 온몸은 흙투성이가 되었고 입에서는 비릿한 피맛이 났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50번째 바퀴를 돌았을 때 그녀는 결승선을 통과하자마자 그대로 진흙탕 위로 쓰러졌다. 그녀는 움직일 수 없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젖은 땅을 손으로 짚고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리고 귀신 같은 몰골로 다시 대열을 향해 걸어갔다. 그리고 악마의 바로 그 코앞에 섰다. 민주는 그녀가 진작에 포기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그의 눈앞에 서 있는 것은 엉망진창의 흙투성이가 된, 그러나 결코 쓰러지지 않은 한 마리의 작은 맹수였다. 그녀의 몸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눈동자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아까보다 더욱 맹렬한 불꽃을 내뿜으며 그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신고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쉬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쇠처럼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훈련생 한서연. 부여받은 벌칙 완료했습니다. 그 순간이었다. 그녀의 그 꺼지지 않는 불꽃 같은 눈동자를 들여다본 그 찰나. 민준의 뇌리에 마치 섬광처럼 하나의 이미지가 스쳐 지나갔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 검은 그을음으로 얼룩진 한 소녀의 얼굴. 그리고 그 소녀의 눈동자에서 타오르고 있던 지금. 눈앞의 이것과 똑같은 결코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의 불꽃. 그것은 고통스러운 기억이었다. 그가 애써 묻어두었던 봉인된 과거의 파편. 그 기억은 너무나도 강렬해서 그의 얼음 같은 평정심에 미세한 균열을 만들어냈다. 그는 이 불쾌한 감정의 근원을 짓밟아 버리고 싶었다. 그의 얼굴이 아까보다 더욱 차갑게 굳어졌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얼음을 넘어 모든 것을 얼려버릴 듯한 냉기를 품고 있었다. 벌칙이 아니다. 그는 말했다. 그것은 준비 운동이었다. 그는 경악하는 서연에게 등을 돌렸다. 이제부터 본 훈련을 시작한다. 그들 두 사람의 길고 긴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강민준이 선언한 본 훈련은 그가 왜 악마로 불리는지를 모든 참가자들의 뼈저린 고통을 통해 증명하는 과정이었다. 쉴 틈 없이 이어지는 고강도의 유격 훈련과 화생방 훈련, 그리고 이어진 야간 행군. 건장한 남자 연예인들조차 구토를 하며 쓰러져 나갔다. 그러나 한서연은 버텼다. 그녀는 오전의 벌칙으로 이미 체력의 한계에 도달해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이를 악물고 모든 훈련을 소화해냈다. 그녀의 가냘픈 몸은 비명을 지르고 있었지만 그녀의 정신만은 날카롭게 벼려진 칼날처럼 조금도 무뎌지지 않았다. 그녀는 이곳에서 살아남아야만 했다. 그리고 그날 밤
훈련의 마지막 코스가 시작되었다. 칠흑 같은 어둠에 잠긴 강원도의 깊은 산속에서 펼쳐지는 개인 독도법 및 조난자 수색 모의 훈련. 참가자들은 지도 한 장과 나침반 하나에 의지해 지정된 최종 목적지까지 홀로 찾아가야만 했다. 하늘에서는 차가운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서연은 지독한 피로와 싸우며 젖은 숲길을 헤쳐나갔다. 어둠과 비,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지형은 그녀의 방향 감각을 무디게 만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의지력을 쥐어짜내 앞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진흙으로 뒤덮인 비탈길에서 발을 헛디딘 그녀의 몸은 균형을 잃고 그대로 짧고 가파른 낭떠러지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그녀의 발목에서 끔찍한 고통이 느껴졌다. 그녀는 작은 계곡의 바닥으로 처박혔다. 발목이 심하게 부어 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혼자였다. 그리고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다. 한편 산속에 설치된 이동지휘 본부에서 강민주는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모니터에는 참가자들의 위치를 나타내는 GPS 신호가 깜빡이고 있었다. 대위님, 부관이 보고했다. 훈련생 한서연의 GPS 신호가 시이슬 계곡 부근에서 20분째 이동이 없습니다. 규정대로라면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했다. 그러나 레이더에 잡힌 기상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었다. 비는 곧 폭풍으로 변할 기세였다. 다른 장교가 건의했다. 수색팀을 보내겠습니다. 그러나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그의 뇌리에 아까 연병장에서 보았던 그녀의 그 꺼지지 않던 불꽃 같은 눈동자와 그리고 그 눈을 보았을 때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던 고통스러운 기억의 파편이 떠올랐다. 그는 이례적인 결정을 내렸다. 아니다. 내가 직접 간다. 부하들이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악마 교관이 단 한 명의 훈련생을 위해 직접 지휘본부를 떠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숲속을 민주는 마치 제 집 안방처럼 고요하고 신속하게 움직였다. 그는 자신의 영역 안에 들어온 한 마리의 길 잃은 맹수였다. 계곡 바닥에서 그는 서연을 발견했다. 그녀는 반쯤 의식을 잃은 채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다.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고 발목은 비정상적으로 부어 올라 있었다. 민주는 그녀의 곁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첫 마디는 여전히 교관의 그것이었다. 훈련생, 정신 차려. 그러나 서연은 고통스러운 신음만을 내뱉을 뿐이었다. 그녀의 그 연약한 모습, 그것은 그가 가장 경멸하는 나약함의 증거였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지금 이 순간 그녀의 그 나약함은 그가 벌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가 해결해야 할 문제처럼 느껴졌다. 그의 안에서 무언가 변화하고 있었다. 민주는 자신의 구급낭을 열었다. 평소 총기와 탄약만을 다루던 그의 크고 투박한 손이 놀라울 정도로 섬세하고 부드럽게 움직였다. 그는 그녀의 이마에 난 작은 상처를 소독하고 부어오른 발목에 압박붕대를 전문가의 솜씨로 감아주었다. 그는 심지어 자신이 입고 있던 두꺼운 방수 자켓을 벗어떨고 있는 그녀의 몸 위에 덮어주기까지 했다. 그것은 악마 강민준으로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행동이었다. 서연은 고열과 고통 속에서 의식이 오락가락했다. 흐릿한 시야 속에서 그녀는 악마 교관을 보지 못했다. 그녀가 본 것은 걱정스러운 얼굴과 부드러운 손길이었다. 그것은 그녀가 아주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따뜻한 친절이었다. 민준이 그녀를 업고 복귀하기 위해 몸을 숙였다. 그의 얼굴이 그녀의 코앞까지 다가왔다. 그 순간이었다. 열에 들뜬 혼미한 상태, 그리고 고통 속에서 피어난 알 수 없는 깊은 감사함과 그리고 어쩌면 그리움에 가까운 감정. 그것이 그녀를 상상도 못할 행동으로 이끌었다. 그녀의 가냘픈 팔이 뱀처럼 뻗어나와 그의 군복 옷깃을 움켜쥐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의 얼굴을 끌어당겨 자신의 차가운 입술을
그의 입술에 그대로 포겠다. 그것은 서툴고 절박한 키스였다. 그러나 그 키스는 마치 강력한 정이 충격처럼 민준의 온몸을 관통했다. 그리고 그의 머릿속에서 봉인되어 있던 기억의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불길, 비명, 그리고 불길 속에서 그가 구해냈던 한 소녀의 얼굴. 지금 이 소녀와 똑같은 얼굴. 그의 얼굴이 이렇게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 소녀가 내뱉었던 마지막 한마디. 그의 이름을 부르던 그 절규. 그 기억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그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다. 그는 반사적으로 그리고 난폭하게 그녀를 밀쳐냈다. 그것은 잔인함이 아니라 기억으로부터 도망치려는 필사적인 본능의 발현이었다. 정신 나갔나 그의 목소리는 으르렁거리는 짐승의 소리 같았다. 악마가 돌아왔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서연을 마치 하나의 물건처럼 거칠게 자신의 등에 둘러맸다. 그리고 길고 험난한 복귀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의 등 위에서 서연은 이제 완전히 잠에서 깨어 있었다. 그녀는 춥고 아프고 그리고 혼란스러웠다. 그녀의 몸은 추위뿐만이 아니라 방금 전에 그 날카로운 거절의 충격으로 떨리고 있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그녀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가 아는 것은 단 하나. 그녀는 방금 저 괴물에 가면 뒤에 숨겨진 한 남자의 맨 얼굴을 아주 잠깐 보았다는 것. 그리고 그 남자는 지금 다시 완벽하게 사라져버렸다는 사실뿐이었다. 그날 밤 강민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군더더기 없이 정돈된 독신 장교 숙소. 그 스파르타 같은 공간 안에서 그는 마치 덫에 갇힌 짐승처럼 방 안을 서성이고 있었다. 서연의 그 서툴고 절박했던 키스의 감촉이 아직도 그의 입술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키스와 함께 그의 뇌리를 강타했던 기억의 파편들, 불길, 무너져 내리는 건물의 잔해, 그리고 그의 팔에 안겨있던 한 소녀, 그 으름으로 검게 변한 얼굴 속에서 유독 별처럼 빛나던 그 강렬한 눈동자,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던 애절한 비명. 그 기억은 너무나도 강렬해서 그의 심장을 차가운 손으로 움켜쥐는 듯한 고통을 동반했다. 깊은 상실감과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죄책감.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아니, 어쩌면 알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그는 수년간 그 끔찍했던 사고의 기억을 의식의 가장 깊은 곳에 봉인해 두었다. 다시는 떠올리지 않기 위해. 그런데 한서연 저 여자가 나타났다. 그리고 그의 굳게 닫힌 기억의 문을 너무나도 쉽게 열어젖히려 하고 있었다. 우연일까? 단순한 스트레스와 피로가 빚어낸 환각일까? 그러나 그의 본능이 말하고 있었다. 아니라고. 저 여자는 위험하다고. 그녀는 그가 애써 구축해온 감정 없는 악마라는 완벽한 가면을 산산조각 낼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고. 민주는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 비친 남자는 더 이상 냉혹한 악마 교관이 아니었다. 그는 과거의 유령에 시달리는 고통받는 한 남자일 뿐이었다. 그는 결심했다. 이 연결을 끊어내야만 한다. 저 여자를 자신의 인생에서 완전히 몰아내야만 한다. 그녀의 정신을 완전히 무너뜨려 스스로 이곳을 떠나게 만들어야 한다. 그녀가 사라지면 이 고통스러운 유령들도 함께 사라져 줄 것이다. 다음 날 훈련 전차. 훈련장에서 악마는 더욱 지독한 악마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의 모든 분노와 잔인함은 오직 한 사람 한서연에게로만 향했다. 그날의 훈련은 고층 건물 레펠 하강 훈련이었다. 수직으로 깎아지른 듯한 50m 높이의 인공 암벽. 참가자들은 그곳에서 단 한 줄의 로프에 의지해 지상으로 내려와야 했다. 민주는 의도적으로 서연을 가장 먼저 지목했다. 훈련생 한서연, 시범 조교를 실시한다. 서연은 아직 발목의 통증이 가시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장비를 착용했다.
그녀가 암벽의 끝에 섰을 때 아래를 내려다본 그녀의 다리가 순간 굳어졌다. 현기증이 날 만큼 아찔한 높이였다. 그러나 그녀의 등 뒤에서 민준의 얼음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두려운가 두려우면 포기해라. 이곳은 겁쟁이가 있을 곳이 아니다. 그 말에 서연은 다시 이를 악물었다. 그녀는 로프를 움켜쥐고 허공으로 몸을 날렸다. 그녀의 동작은 서툴렀지만 필사적이었다. 그런데 그녀가 중간쯤 내려왔을 때였다. 다른 훈련생의 사소한 실수로 그녀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던 보조 로프가 순간적으로 느슨해졌다. 그녀의 몸이 크게 균형을 잃고 공중에서 한 바퀴 돌았다. 짧은 비명. 모두가 아찔한 순간에 숨을 죽였다. 그러나 추락은 없었다. 모두가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지상에서 매의 눈으로 그녀를 지켜보고 있던 민준이 인간의 눈으로는 따라갈 수 없는 속도로 움직여 직접 그녀의 로프를 다시 확보한 것이다. 그의 행동은 너무나도 빨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가 무엇을 했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서연이 무사히 지상에 착지하자마자 민준은 그녀의 코앞까지 다가와 불호령을 내렸다. 이따위 정신 상태로 무슨 훈련을 하겠다는 건가? 집중력이 부족하다 다시 올라가서 3번 반복 실시. 그는 자신이 방금 그녀의 목숨을 구했다는 사실은 조금도 내색하지 않은 채 오히려 그녀의 부주의를 질책하며 더욱 가혹한 벌을 내렸다. 그의 보호는 언제나 처벌과 냉혹한 프로페셔널리즘의 가면 뒤에 숨겨져 있었다. 훈련은 계속되었다. 차가운 계곡물 속에서의 잠수 인내력 훈련. 서연의 몸은 저천증의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그녀의 입술이 파랗게 변하고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그것을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은 민준이었다. 그는 즉시 훈련 중단을 명령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서연에 대한 걱정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전원 정신 상태가 해이해졌다. 팀 전체의 연대 책임이다. 오늘 훈련은 이것으로 종료한다. 전원 실망이다. 그는 그녀 한 사람에 대한 배려를 팀 전체에 대한 질책으로 위장했다. 서여연은 이제 한계였다. 그녀는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완전히 너덜너덜해져 있었다. 그녀는 강민준이라는 남자를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는 괴물인가 아니면 수호천사인가? 그는 자신을 증오하는가 아니면 보호하는가? 그의 뜨거움과 차가움이 반복되는 그 모순적인 행동은 그녀에게 그 어떤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심한 정신적인 고문이었다. 그날의 모든 훈련이 끝난 해질녘,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숙소로 돌아가는 민준의 뒤를 쫓아갔다. 카메라와 다른 훈련생들의 시선이 없는 곳에서 대위님 그녀의 부름에 민준은 걸음을 멈췄다. 그러나 돌아보지는 않았다. 서연은 분노와 상처로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왜 이러시는 겁니까? 차라리 그냥 저를 여기서 쫓아내세요. 왜? 제가 쓰러질만 하면 귀신같이 나타나서 구해주는 겁니까? 희망을 줬다가 다시 산산조각 내서 지옥으로 밀어넣는 게 그렇게 재미있으십니까? 그녀의 절규에 민준은 그 자리에 선 채 주먹을 굳게 쥐었다. 그는 무언가 말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었다. 그 파편화된 기억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그 진실을 그 자신조차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그가 아는 것은 단 하나. 이 여자가 자신의 통제력을 잃게 만드는 위험한 존재라는 사실뿐이었다. 그는 마침내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얼굴은 완벽한 얼음의 가면을 쓰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착각하지 마라, 훈련생. 그는 말했다. 내 목숨을 구하는 건 교관으로서의 내 임무이기 때문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는 서연의 상처받은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쓸데없는 환상은 버려라. 넌 내게 그저 수많은 훈련생 중 한 명일 뿐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그는 그 잔인한 말을 남기고 뒤돌아서 자신의 숙소를 향해 걸어갔다.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지어연은 차가운 황혼 속에서 홀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그 어떤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깊게 그녀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녀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다. 그의 잔인함에 그녀의 마음이 완전히 부서져 내리고 있었다. 서바이벌 1차 촬영이 끝나고 며칠간의 짧은 휴식기가 주어졌다. 한서연은 지옥 같았던 강원도의 훈련소를 떠나 서울로 돌아왔다. 그러나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달콤한 휴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글보다 더 치열하고 잔인한 또 다른 전쟁터였다. 강남에 위치한 그녀의 소속사 사무실. 그녀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매니저가 사색이 된 얼굴로 달려왔다. 서연아, 너 어떻게 큰일 났어? 그는 자신의 태블릿 PC를 그녀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화면에는 인터넷 연예 뉴스 기사와 각종 커뮤니티 게시판의 글들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 모든 기사와 글의 주인공은 바로 한서연 그녀 자신이었다. 제목들은 하나같이 자극적이고 악의에 차 있었다. 단독 여배우 H양, 서바이벌, 캐스팅 비화, 방송사 고위 간부와의 은밀한 거래 의혹, 충격, 한서연 강인한 여전사. 이미지는 모두 가짜 교관에게 특별 대우받으며 꿀 빨았다는 내부 고발 터져. 가십, 촬영장에서 남성 출연자들에게 노골적인 추파 던진 한서연, 결국 구설수. 기사의 내용은 더욱 가관이었다. 익명의 관계자와 스태프로의 입을 빌려 그녀가 마치 몸 로비를 통해 방송에 출연한 것처럼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하고 있었다. 그녀가 훈련 중에 강민준과 대립했던 몇몇 장면들은 악의적으로 편집된 사진과 함께 마치 두 사람이 부적절한 관계인 것처럼 묘사되었다. 댓글은 더욱 참혹했다. 악플러들은 신이 난 듯 온갖 욕설과 인신공격을 퍼부어대고 있었다. 이게 다 뭐야? 서연의 목소리가 힘없이 떨렸다. 나는 그런 적 없어. 이건 다 거짓말이야. 나도 알아. 매니저가 답답하다는 듯 소리쳤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걸 믿어주냐고. 지금 인터넷은 완전히 너를 찢어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어. 광고주들한테서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고 다음 시즌 출연도 불투명해졌어. 서연은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다. 도대체 누가 이렇게까지 자신을 미워하는 것일까? 그 시각, 서울의 부촌 평창동에 위치한 한 고급 빌라. 서연의 의부 서머니인 윤미희와 의부 쇼동생인 한유라가 거실 소파에 앉아 우아하게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그녀들의 앞 테이블 위에 놓인 노트북 화면에는 서연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들이 떠 있었다. 어머니, 이번 작전 정말 완벽했어요. 유라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녀 역시 배우였지만 서연의 압도적인 재능과 스타성에 가려져 만년조연에 머물러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서연에 대한 지독한 질투와 열등감이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었다. 윤미희가 차갑게 웃었다. 저 애가 가진 재능이 아깝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지. 우리 유라의 앞길을 막는 돌멩이는 미리미리 치워줘야 하잖니. 그녀는 죽은 서연의 아버지의 막대한 유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그와 재혼했다. 그리고 그녀에게 서연은 그 유산을 위협하는 눈엣가시 같은 존재일 뿐이었다. 내가 돈을 뿌린 기자들과 인터넷 댓글 부대가 아주 일을 잘해줬어. 이제 한서연은 재기불능일 거야. 대중들은 멍청해서 진실 따위에는 관심도 없거든. 그저 자극적인 이야깃거리를 물어뜯고 즐길 뿐이지. 그녀들의 잔인한 대화. 그것이 바로 서연을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는 음모의 실체였다. 서연의 불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녀의 유일한 희망. 재기의 발판이 되어줄 것이라고 믿었던 한 작품이 그녀의 손에서 빠져나가고 말았다. 유명 사극 감독의 차기작. 그녀는 오디션에서 압도적인 연기력을 선보이며 거의 여주인공으로 낙점된 상태였다.
소속사 사무실에서 절망에 빠져 있던 그녀에게 매니저가 더욱 절망적인 소식을 전했다. 서연아, 방금 제작사에서 전화 왔어. 너 그 사극 캐스팅 최종 불발됐대. 왜? 최근에 부정적인 여론 때문에 투자자들이 난색을 표했대. 그래서 대타로 다른 배우를 캐스팅했다는데 매니저가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누군데? 서연이 물었다. 한유라라고 하더라. 그 이름을 들은 순간 서연은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이 모든 것은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함정이었던 것이다. 그녀는 사무실을 뛰쳐나왔다. 그리고 택시를 잡아타고 평창동의 그 집으로 향했다. 그녀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그녀는 그들의 앞에 서서 따져 물어야만 했다. 왜 내게 이런 짓을 하느냐고. 그녀가 집에 도착했을 때 윤미희와 한유라는 마치 그녀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거실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왜 그랬어요? 서연이 울부짖었다. 왜 저한테 이런 짓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윤미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심지어 부인조차 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소했다. 어머, 쟤 좀 보렴. 이제야 알았니? 그녀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가웠다. 내 주제를 알아야지, 서연아. 넌 내 죽은 아빠가 남긴 빚이나 갚으면서 평생 우리한테 감사하며 살아야 할 애야. 어디 건방지게 우리 유라랑 같은 하늘 아래서 같은 꿈을 꾸려고 하니, 언니. 유라가 가증스러운 동정의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언니가 너무 불쌍해서 내가 대신 그 역할을 맡아준 것뿐이야. 나한테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니, 그 뻔뻔하고 잔인한 말들. 서연은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녀는 평생 가족이라고 믿었던 이들이 사실은 자신의 인생을 좀먹는 최악의 적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완전히 부서져 내렸다. 언쟁은 격해졌다. 그리고 마침내 윤미희는 테이블 위에 있던 차가운 물이 담긴 유리잔을 집어들어 그대로 서연의 얼굴에 뿌려버렸다. 이 집에서 당장 나가. 그녀가 악을 썼다.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너 같은 건 내 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차가운 물줄기가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러나 그보다 더 차가운 것은 그녀의 마음이었다. 서연은 흠뻑 젖은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는 이 넓은 세상에서 이제 완전히 혼자였다. 그녀가 기댈 곳은 아무 데도 없었다.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진 한서연. 그녀는 소속사에서 제공해준 허름한 오피스텔에서 홀로 며칠을 보냈다. 커튼은 굳게 닫혀 있었고 방 안에는 먹다 남은 컵라면과 배달 음식의 쓰레기만이 뒹굴고 있었다. 그녀는 세상과 단절했다. 그녀의 경력은 끝장났다. 가족에게는 버림받았다. 그녀의 인생에서 빛이라고는 단 한 줌도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았다. 바로 그때였다. 그녀의 스마트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증오하는, 그러나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그 이름이었다. 의부서머니. 서연은 전화를 끊어버리고 싶었다. 그러나 그녀의 손가락은 마치 제멋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통화 버튼을 눌렀다. 수화기 너머에서 윤미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놀랍게도 그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하고 위선적인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연아, 내 딸. 엄마가 미안했다. 그 첫마디에 서연은 구역질이 났다. 네가 이렇게 힘든 거 다 엄마 탓이야. 엄마가 너를 너무 몰아붙였어. 그래서 엄마가 우리 딸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줄 아주 귀한 분을 한 분 소개해 주려고 해. 윤미희는 한 대형 드라마 제작사의 회장님 이야기를 꺼냈다. 그가 서연의 재능을 예전부터 눈여겨보고 있었으며 그녀를 자신의 차기작에 캐스팅하기 위해 저녁 식사를 함께하고 싶어 한다고 했다. 그것은 거부하기에는 너무나도 달콤한 제안이었다. 서연의 마음속 한구석에서 이성적인 경고등이 울리고 있었다. 이것은 함정일지도 모른다고. 그러나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던 그녀는
결국 그 제안을 수락하고 말았다. 약속 장소는 청담동에 위치한 최고급 한정식집의 밀실이었다. 서연은 단정하지만 프로페셔널해 보이는 원피스를 입고 약속 장소에 나갔다. 방 안에는 최 회장이라고 불리는 50대의 배가 나온 남자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번들거리는 얼굴과 음흉한 눈빛을 본 순간 서연은 자신이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직감했다. 최 회장은 능구렁이처럼 서연에게 술을 권했다. 그리고 노골적으로 그녀의 외모를 칭찬하며 은근슬쩍 손을 그녀의 허벅지 쪽으로 뻗었다. 그가 제안하는 프로젝트가 어떤 대가를 필요로 하는지 너무나도 명백했다. 그녀는 의부 서머니에게 완벽하게 팔려온 것이었다. 죄송하지만 이만 가보겠습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그 순간 최 회장의 친절한 가면이 벗겨져 내렸다. 그의 얼굴에 추악한 욕망이 드러났다. 어딜 가시나 그가 나직하게 으르렁거렸다. 아직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는데 그가 손짓하자 방문 밖에 대기하고 있던 검은 양복을 입은 거구의 남자 2명이 안으로 들어와 미닫이 문을 막아섰다. 덫에 걸린 것이다. 얌전히 다시 자리에 앉는 게 좋을 거야, 서연 씨. 최 회장이 그녀의 손목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쇠처럼 차갑고 단단한 그의 소나기 힘에 서연은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소용없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이었다. 쾅종이로 만들어진 미닫이 문이 말 그대로 폭발하듯이 찢겨져 나가며 산산조각 났다. 그리고 그 찢어진 문이 잔해 속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강민준. 그는 군복을 입고 있지 않았다. 몸에 딱 달라붙는 검은색 티셔츠와 청바지. 지극히 평범한 민간인의 옷차림. 그러나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는 군복을 입고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농밀하고 위험했다. 그는 아마도 휴가 중이었을 것이다. 어떻게 그녀가 이곳에 있다는 것을 알았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의 얼음 같은 눈동자는 최 회장이나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공포에 질린 서연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그 손 놔라. 민준이 나직하게 말했다. 경호원 2명이 동시에 그에게 달려들었다. 그 다음 순간에 일어난 일은 거의 초현실적이었다. 민준의 몸이 마치 검은 잔상처럼 움직였다. 그의 움직임은 특수부대원의 그것처럼 군더더기 없이 유려하고 정확했다. 첫 번째 경호원의 팔꿈치, 관절이 비명을 지르며 꺾였다. 두 번째 경호원의 명치에 그의 주먹이 소리 없이 박혔다. 모든 것은 단 3초 안에 일어났다. 거구의 사내 2명은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그는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방 안에는 겁에 질린 최 회장과 서연 그리고 강민준 3사람만이 남았다. 민준은 최 회장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서연에게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녀의 손목을 잡고 있는 최 회장의 손을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손으로 감싸 쥐었다. 악초의 회장의 입에서 고통스러운 비명이 터져 나왔다. 민준은 그저 가볍게 쥐었을 뿐인데도 최 회장의 손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서연의 손목을 놓았다. 가자. 민준이 서연에게 말했다. 그는 최 회장의 고통스러운 손목과는 대조적으로 너무나도 부드럽게 그녀의 팔을 이끌었다. 그리고 바닥에 쓰러진 경호원들을 마치 길가의 돌멩이처럼 무시하고 방을 나갔다. 그는 그녀를 식당 밖의 거리까지 데리고 나왔다. 그리고 지나가는 택시를 잡아 세웠다. 그는 택시의 뒷좌석 문을 열어주었다. 서연은 수많은 질문이 담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여길...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눈동자 속에는 분노와 그리고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 마치 지독한 고통을 참는 듯한 그런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택시의 문을 닫아주었다. 그리고 뒤돌아서 서울의 밤거리 어둠 속으로 다시 녹아들 듯 사라져버렸다. 택시 뒷좌석에 홀로 남은 서연은 그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저 넋을 잃고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는 안전했다.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 더 깊은 혼란에 빠져 있었다. 강민준, 그는 대체 누구인가? 자신을 고문하는 악마인가? 아니면 자신을 지키는 수호자인가? 그와 자신 사이에 얽힌 인연의 실타래는 점점 더 복잡하게 꼬여만 가고 있었다. 서울 강남. 테헤란로의 마천루가 즐비한 그곳에 그의 병원이 있었다. 이현우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의 내부는 마치 고급 호텔의 라운지처럼 꾸며져 있었다. 미니멀한 디자인의 가구, 그리고 벽에 걸린 추상화. 통유리 창밖으로는 서울의 정영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이곳은 마음이 병든 부유층들이 마지막 안식을 찾아오는 그들만의 성소였다. 그리고 그 성소의 주인이자 교주가 바로 원장 이현우였다. 그는 흠잡을 데 없이 잘생긴 외모에 언제나 부드럽고 자상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의 나긋나긋한 목소리는 그 어떤 불안한 영혼도 잠재울 것 같은 마법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예약하기 힘든 정신과 의사. 그것이 세상이 아는 그의 모습이었다. 지금도 그의 진료실에서는 한 재벌가 사모님이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불행을 토로하고 있었다. 현우는 진심으로 공감한다는 표정으로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간간히 위로의 말을 건넸다. 상담이 끝나고 사모님이 수백만 원짜리 상담료를 결제하고 떠나간 후 진료실에 홀로 남은 현우의 얼굴에서 그 천사 같던 가면이 벗겨져 내렸다. 그의 부드러웠던 눈매는 칼날처럼 날카로워졌고 자상했던 미소는 모든 것을 경멸하는 듯한 차가운 냉소로 변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여있던 액자를 집어들었다. 그 액자는 항상 엎어져 있었다. 그는 천천히 그 액자를 뒤집었다. 사진 속에는 두 소년이 있었다. 한 소년은 값비싼 옷을 입고 아버지의 옆에서 자랑스럽게 서 있었다. 다른 한 소년은 그보다 조금 나이가 많아 보였고 허름한 옷차림으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부러움과 질투가 뒤섞인 눈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자랑스럽게 서 있던 소년이 바로 강민준, 그리고 그림자처럼 서 있던 소년이 바로 이현우 그 자신이었다. 그때 그의 개인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아버님이라고 저장되어 있었다. YJ그룹의 총수 강 회장이었다. 현우의 표정이 더욱 차갑게 굳어졌다. 그는 전화를 받았다. 그의 목소리는 다시 깍듯하고 순종적인 아들의 그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네, 아버님. 저 현우입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강 회장의 권위적이고 냉정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현우야, 민준이 그놈이 또 사고를 쳤더구나. 강 회장은 어젯밤 청담동의 한정식집에서 있었던 소동에 대해 이야기했다. YJ그룹의 힘으로 이미 모든 것은 깨끗하게 처리된 후였다. 그 배우 계집애 때문에 일을 그르칠 뻔했다. 민준이 놈은 어릴 때부터 계집애 문제로 내 속을 썩이더니만. 강 회장의 목소리에는 적자인 민준에 대한 실망감과 분노, 그리고 서자인 현우에 대한 명백한 무시가 섞여 있었다. 너는 쓸데없이 그 일에 끼어들지 마라. 알겠나? 네, 아버님. 명심하겠습니다. 현우는 공손하게 대답했다. 전화가 끊긴 후 현우는 휴대전화를 쥔 손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세게 움켜쥐었다. 그는 언제나 그림자였다. 아버지는 단 한 번도 그를 아들로 인정해주지 않았다. 그의 존재는 YJ그룹의 오점이었고 숨겨야 할 비밀이었다. 모든 사랑과 기대는 언제나 동생인 강민준에게로만 향했다. 그 증오가 현우의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고 그를 괴물로 만들어버렸다. 똑똑. 진료실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의 다음 환자들이 도착한 것이다. 윤미희와 한유라 모녀였다. 어머, 원장님, 저희 왔어요.
윤미희가 과장된 친근함으로 말했다. 그녀들은 몇 달 전부터 정기적으로 현우에게 상담을 받고 있었다. 물론 그들의 목적은 치료가 아니었다. 원장님, 정말 미치겠어요. 유라가 칭얼거렸다. 한서연, 그 기집애 때문에 제 배우 인생이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렸다고요. 현우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의 불평을 들어주었다. 그는 이미 그들의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들의 탐욕 질투 그리고 어리석음까지도. 그는 그들의 편인 척 그들의 감정을 동조해주며 그들을 교묘하게 조종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들을 유도하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정신과 의사의 부드럽고 신뢰감 있는 톤이었다. 어머님 유라 씨, 제가 보기에 한서연 씨의 그런 문제, 행동의 근원은 아마도 과거의 트라우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말했다. 3년 전에 그 화재 사고, 그리고 아버님의 갑작스러운 죽음 같은 것들이죠. 그의 말에 윤미희의 눈이 반짝였다. 네, 맞아요, 원장님. 그 애는 그때부터 이상해졌어요. 아마도 그 트라우마를 다시 자극하면. 현우는 마치 아주 중요한 의학적 소견을 말하는 것처럼 신중하게 말을 이었다. 그녀가 지금보다 훨씬 더 다루기 쉬운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면 말이죠. 그는 직접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암시를 던졌을 뿐이다. 그러나 그 악마의 속삭임은 모녀의 마음속에 확실하게 심어졌다. 그들의 대화 속에서 결정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윤미희가 말했다. 정말 3년 전에 원장님께서 그 애의 기억을 깔끔하게 지워주지 않으셨더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그때 그 구조대원 놈이랑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직도 찝찝하다니까요. 그랬다. 3년 전 화재 사고 직후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서연을 치료했던 담당 의사가 바로 이현우였던 것이다. 그는 치료를 빙자하여 그녀에게 강력한 최면을 걸어 강민준과 관련된 모든 기억을 그녀의 머릿속에서 지워버렸다. 그것은 강민준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기 위한 그의 첫 번째 복수였다. 상담이 끝나고 윤미희와 한유라는 새로운 그리고 더욱 사악한 계획을 품고 만족스러운 얼굴로 돌아갔다. 진료실에 다시 홀로 남은 현우. 그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한서연이 다시 강민준과 엮이게 된 것은 그의 계획에 없던 변수였다. 그러나 그는 이 변수를 자신의 복수극을 위한 최고의 기회로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는 다시 책상 위의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두 소년의 사진. 강민준, 넌 언제나 아버지의 태양이었지. 난 그림자였고. 그는 사진을 향해 나직하게 속삭였다. 하지만 너에겐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 바로 저 여자 한서연이다. 3년 전 넌 그녀의 목숨을 구했지만 난 그녀의 기억을 훔쳤다. 이제 난 그 기억을 가지고 놀면서 너를 서서히 완벽하게 파멸시켜주마. 네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바로 그 여자를 이용해서. 그의 눈동자에는 차갑고 뒤틀린 증오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의 잔인하고 새로운 게임이 막 시작된 참이었다. 이현우의 거미줄은 교묘하고 끈질기게 펼쳐지기 시작했다. 그의 첫 번째 접근은 놀라울 정도로 자연스럽고 세련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날 한서연은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 삼청동의 한 조용한 갤러리를 찾았다. 신진 작가들의 작품을 모아놓은 작은 전시회였다. 그녀는 그림에 집중하며 잠시나마 현실의 고통을 잊으려 애쓰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저 혹시 배우 한서연 씨 아니신가요? 부드럽고 지적인 목소리가 그녀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서연이 돌아보자 거기에는 흠잡을 데 없이 잘생긴 한 남자가 서 있었다. 편안한 캐주얼 차림이었지만 그에게서는 숨길 수 없는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풍겨 나왔다. 이현우였다. 그의 얼굴에는 팬을 우연히 만난 기쁨과 조심스러움이 완벽하게 연출되어 있었다. 아, 네, 맞는데요.
서연은 당황하며 대답했다. 역시 팬입니다. 서바이벌에서 보여주신 모습 정말 인상 깊게 봤습니다. 현우는 과장되지 않은 진심 어린 어조로 말했다. 그 강인함 뒤에 숨겨진 섬세한 감정 연기가 정말 압권이었어요. 특히 그 불길 속에서 동료를 구출하는 장면에서는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불길.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서연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도 찰나의 순간이었기에 그녀 자신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아, 감사합니다. 현우는 그녀의 미세한 반응을 놓치지 않았다.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만족스러운 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어갔다. 그는 자신의 직업을 정신과 의사라고 밝히며 예술가의 심리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해박한 지식과 뛰어난 언변은 지쳐있던 서연의 마음을 조금씩 열게 만들었다. 그는 마치 우연을 가장한 필연처럼 그녀의 삶 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들의 두 번째 만남은 며칠 후 청담동의 한 북카페에서 이루어졌다. 현우는 서연이 자주 가는 그 카페의 단골인 척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번에도 그는 우연한 만남을 가장했다. 그는 그녀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다. 서연 씨의 불안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가 건넨 것은 아름다운 오르골이었다. 스위스의 장인이 수작업으로 만든 고급스러운 물건이었다. 한번 들어보세요. 서연이 태엽을 감자 오르골에서는 수정처럼 맑고 아름다운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그러나 그 멜로디를 듣는 순간 서연은 극심한 현기증과 함께 알 수 없는 공포감에 휩싸였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의 뇌리에 의미를 알 수 없는 이미지들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타오르는 커튼, 깨진 유리창, 그리고 누군가의 절박한 비명. 왜 그러세요? 서연 씨, 안색이 안 좋은데요. 현우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그 오르골의 멜로디가 바로 3년 전 그가 그녀에게 최면을 걸 때 사용했던 강력한 심리적 앵커 닭라는 것을. 아니에요. 그냥 요즘 잠을 잘 못 자서. 서연은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둘러댔다. 그녀는 자신의 이상 반응의 원인을 알지 못했다. 그저 자신의 정신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고만 생각했다. 그날 이후 서연의 삶은 악몽으로 변해갔다. 그녀는 밤마다 불타는 집에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필사적으로 누군가를 찾고 있었지만 그 대상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언제나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다. 일상생활에서도 이상 증상은 계속되었다. 라이터 불꽃을 보거나 고기 굽는 연기 냄새를 맡기만 해도 극심한 공황 발작을 일으켰다. 그녀는 점점 쇠약해져 갔다. 강민주는 그 모든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그는 휴가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했지만 그의 마음은 온통 서울에 있는 서연에게로 향해 있었다. 그는 자신의 부하를 시켜 그녀의 동향을 은밀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정신적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리고 그녀의 주변에 이현우라는 정신과 의사가 맴돌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민준의 마음속에서 의심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는 서연의 상태가 단순히 스트레스나 연예계 생활의 압박감 때문이 아니라고 직감했다. 이것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상황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의 뇌리에 3년 전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다. 화재 현장에서 그가 구해냈을 때 서연은 심각한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보이고 있었다. 그 후 그녀는 병원에 입원했고 퇴원 후에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범한 생활로 돌아갔다. 그때 그녀의 주치의가 누구였더라? 민주는 자신의 기억을 더듬었다.
그리고 하나의 불길한 예감이 그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의 군 내부 정보망을 총동원하여 3년 전에 그 화재 사고 기록을 다시 파헤치기 시작했다. 경찰의 공식적인 조사 기록, 소방서의 출동 보고서, 그리고 서연이 입원했던 병원의 진료 기록까지. 그는 퍼즐 조각을 맞추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다. 화재 현장의 잔해 속에서 발견된 신원 미상의 남성 시신 한 구. 경찰은 그를 단순한 노숙자의 방화에 의한 사고사로 결론 내렸다. 그러나 민준이 입수한 비공식 부검 보고서에는 이상한 점이 기록되어 있었다. 사인은 화재에 의한 질식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화재가 나기 직전에 입은 두부 외상에 의한 뇌출혈이었다. 즉, 그는 살해당한 후 증거 인멸을 위해 불이 질러진 것이었다. 그리고 그 시신의 신원은 다름 아닌 한서연의 아버지 한지훈이었다. 그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한 바로 그날, 민주는 서연에게서 다급한 전화를 받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와 혼란으로 떨리고 있었다. 대위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뭘 본 건지 모르겠어요. 서연은 그날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남긴 낡은 서류 가방 안쪽의 비밀 주머니에서 불에 반쯤 타다 남은 한 장의 일기장 조각과 낯선 커프스링크 한쪽을 발견한 것이다. 일기장에는 알아볼 수 없는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윤미희, 그녀는 악마다. 그녀가 그 의사와 짜고 나를 죽이려 한다. 내 딸 서연이를 지켜야. 2개의 거대한 퍼즐 조각이 마침내 하나로 맞춰졌다. 민준과 서연은 아직 서로의 발견을 공유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 2사람은 이제 같은 적의 실체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적의 이름은 아직 불분명했다. 그러나 그 적이 보통 인간이 아닌 교활하고 잔인한 괴물이라는 사실만큼은 명백했다. 강민준의 세계는 흙과 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적과 아군, 임무와 실패, 생과 사. 그의 세계에 회색지대란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군의 보안 등급이 가장 높은 정보 분석실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 거대한 스크린에는 3년 전 한지훈 방화살인 사건의 모든 기록이 펼쳐져 있었다. 그가 자신의 권한을 총동원하여 재수사를 지시한 사건이었다. 그는 사건의 모든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짚어나갔다. 사건의 발단이 된 화재의 최초 발화 지점, 너무나도 교묘하게 특정 증거들을 태워버린 불길의 이동 경로, 그리고 사건 현장 주변의 CCTV 영상이 그날 그 시간에만 기적처럼 고장이 나 있었다는 기록. 경찰은 너무나도 성급하게 사건을 종결시켰다. 그것은 단순한 직무태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명백한 은폐의 흔적이었다. 민준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그는 이 사건의 배후에 경찰조차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거대한 힘이 작용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 거대한 힘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그는 그가 가장 증오하는 장소로 향했다. 서울의 심장부 여의도, YJ그룹의 거대한 마천루, 그리고 그 꼭대기에 위치한 아버지 강 회장의 집무실. 집무실은 거대하고 화려했다. 그러나 그곳에는 사람 사는 온기라고는 조금도 없었다. 마치 권력이라는 신을 모시는 차가운 신전과도 같았다. 강 회장은 아들의 예고 없는 방문에 조금 놀란 듯 했지만 이내 평소에 냉정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민주는 서론을 생략했다. 그는 자신이 입수한 자료들을 아버지의 거대한 책상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3년 전 서대문구 화재 사건. YJ그룹의 법무팀이 왜 이 작은 사건의 경찰 수사에 자문이라는 명목으로 개입했는지 설명해 주시죠, 회장님. 강 회장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그는 처음에는 발뺌을 했다. 그룹의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이었다는 터무니없는 변명. 그러나 민주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경찰 증거물 보관소에서 몰래 촬영해온 한 장의 사진을
아버지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그것은 바로 그 커프스링크의 사진이었다. 이것이 한지훈 씨의 시신이 발견되었을 때 그의 손에 쥐어져 있던 물건입니다. 전 세계에 단 10개밖에 존재하지 않는 YJ그룹 창립기념 VVIP 선물. 그리고 이 커프스링크를 선물 받은 사람 중 한 명이 바로 제 형님이시죠. 안 그렇습니까? 그 결정적인 증거 앞에 마침내 강 회장의 철옹성 같던 평정심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마치 수십 년은 늙어버린 듯한 피로한 목소리로 진실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그래, 맞다. 그 아이는 내 형이다. 그는 이현우의 존재에 대해 이야기했다. 오래전 자신이 저지른 단 한 번의 실수로 태어난 아이, 평생을 그림자처럼 숨겨왔던 자신의 오점. 그는 현우의 천재적인 두뇌와 그러나 동시에 그 영혼 깊숙이 자리 잡은 뒤틀린 어둠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 어둠이 언제나 동생인 민준을 향한 지독한 질투와 증오에서 비롯되었다는 것도. 그는 아비로서 아들을 감싸기 위해 수년간 현우가 저지른 크고 작은 문제들을 YJ 그룹의 힘으로 은밀하게 처리해왔다는 사실을 고백했다. 그리고 그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정신과 의사라는 사실까지도. 그 모든 이야기를 듣는 동안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주먹을 굳게 쥐고 있을 뿐이었다. 자신의 적이 바로 자신의 피를 나눈 형제였다는 충격적인 진실. 한편 그 시각 서울의 한 허름한 오피스텔. 서연은 아버지의 유품이 담긴 낡은 상자를 열고 있었다. 그 상자는 기적적으로 3년 전의 화재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물건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조각난 기억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아버지의 흔적을 더듬고 있었다. 대부분은 낡은 책과 옷가지뿐이었다. 그러나 낡은 서류 가방 바닥에 숨겨진 비밀 공간에서 그녀는 그것을 발견했다. 불에 반쯤 타버린 작은 가죽 수첩, 아버지의 일기장이었다. 대부분의 내용은 알아볼 수 없었지만 마지막 한 페이지의 일부가 기적적으로 남아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 글씨를 읽어 내려갔다. 그것은 죽음을 앞둔 한 남자가 마지막 힘을 쥐어짜내 남긴 절박한 경고였다. 윤미희, 그녀는 악마다. 그 의사와 짜고 나를 죽이려 한다. 내 딸 서연이를 지켜야. 의사. 그 단어가 그녀의 뇌리에 박혔다. 그리고 일기장 사이에 끼워져 있던 차가운 금속의 감촉. 그것은 바로 그 커프스링크였다. 그녀는 그것을 본 기억이 없었다. 그러나 그녀의 무의식 깊은 곳에서 하나의 이미지가 떠올랐다.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보았던 아버지의 모습, 그의 굳게 쥔 주먹, 그 손 안에 무언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바로 이것이었다.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일기장에 등장하는 그 의사, 그리고 지금 자신의 주변을 맴도는 그 친절한 가면을 쓴 정신과 의사 이현우. 그 두 사람이 동일 인물일 수 있다는 끔찍한 가능성. YJ그룹의 집무실에서 민주는 아버지로부터 모든 진실을 듣고 있었다. 자신의 이복형이 정신과 의사라는 사실, 그리고 서연이 얼마 전 전화로 자신에게 털어놓았던 스토커처럼 주변을 맴도는 섬뜩한 의사의 이야기. 오피스텔의 차가운 바닥에서 서연은 아버지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의부서머니와 정체불명의 의사가 공모한 살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서울의 두 다른 공간에서 민준과 서연은 거의 동시에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그들의 공동의 적, 그들의 삶을 파괴하고 그들의 영혼을 짓밟은 그 악마의 이름. 이현우. 민주는 아버지의 집무실에서 조용히 일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것은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결의의 얼굴이었다. 서연은 자신의 작은 방 바닥에 앉아 커프스링크와 일기장 조각을 굳게 쥐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 눈동자에는 더 이상 나약함이 없었다.
거기에는 복수를 맹세하는 강인한 빛이 깃들어 있었다. 그들의 각기 다른 길고 외로운 추적은 이제 끝났다. 이제 그들의 길은 하나로 합쳐졌다. 같은 적을 향한 복수의 길이. 마지막 결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날 밤 서울의 하늘은 먹물을 풀어놓은 듯 칠흑같이 어두웠다. 이현우의 병원 원장실. 그는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와인을 음미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모든 것을 손에 넣은 자의 여유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의 체스판 위에서 말들은 모두 그의 의도대로 움직여주고 있었다. 한서연은 그의 교묘한 심리적 공격에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고, 강민주는 아무것도 모른 채 멀리 강원도에서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을 터였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그때였다. 원장실의 문이 아무런 노크도 없이 거칠게 열렸다. 현우는 놀라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돌아섰다. 그리고 문 앞에 서 있는 불청객을 향해 미소를 지었다. 어서와 민준아. 그의 목소리는 오랜만에 만난 동생을 반기는 형의 그것처럼 다정했다. 여기까지 무슨 일이지? 형이 보고 싶었나? 강민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성큼성큼 방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온몸에서는 분노와 살기가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는 현우의 고급스러운 원목 책상 위에 무언가를 던져놓았다. 그것은 바로 그 커프스링크였다. 이걸 설명해 보시죠, 형님. 민준의 목소리는 땅속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지진의 전조처럼 낮고 위협적이었다. 현우의 얼굴에서 마침내 다정한 가면이 벗겨져 내렸다. 그는 책상 위에 커프스링크를 내려다보며 흥미롭다는 듯 콧방귀를 뀌었다. 아, 이거 말인가. 겨우 이런 쓰레기 하나를 가지고 여기까지 달려온 건가. 내 귀여운 동생께서는 쓰레기 민준의 눈이 흉흉하게 빛났다. 이것 때문에 한 사람이 죽었어.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3년 동안 지옥 속에서 허수서 살았지. 그래서 현우는 와인잔을 들고 민준의 앞으로 다가왔다. 그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다. 그게 뭐 어쨌다는 거지. 궁지에 몰린 현우는 더 이상 부인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모든 범죄를 고백하는 그 순간을 즐기고 있는 것 같았다. 그것은 그의 오랜 복수극의 화려한 피날레였다. 그는 자랑스럽게 자신의 모든 죄악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불행했던 어린 시절에 대해 이야기했다.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언제나 민준의 그림자로 살아야 했던 그 지독한 열등감과 증오. 넌 언제나 태양이었지. 난 그림자였고 아버지는 너에게만 웃어주었어. 나는 벌레를 보는 듯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그는 3년 전의 화재 사건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서연의 아버지 한지훈이 우연히 현우의 불법적인 사업과 횡령의 증거를 잡게 되었다고 했다. 한지훈은 그것을 강 회장에게 폭로하려 했고 그래서 현우는 그를 제거해야만 했다. 화재는 그 모든 것을 덮기 위한 위장이었다. 그런데 네가 나타났지, 민준아. 현우는 증오에 찬 눈으로 민준을 쏘아보았다. 넌 언제나 그랬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나타나서 모든 것을 망쳐놓았지. 넌 그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그 계집애를 구해냈어. 나의 완벽한 계획을 망쳐버린 거야. 하지만 그때 깨달았지. 현우의 눈이 광기 어린 희열로 번뜩였다. 그 계집애를 그냥 죽이는 것보다 훨씬 더 재밌는 복수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너의 가장 위대한 영웅적인 행동을 너의 가장 끔찍한 고문으로 만들어줄 방법이 있다는 것을 말이야. 그는 자신이 어떻게 서연의 주치의가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녀의 취약한 정신 상태를 이용하여 그녀에게 강력한 최면을 걸었는지 자랑스럽게 떠벌렸다. 나는 그녀의 머릿속에서 너라는 존재를 완벽하게 지워버렸다. 그녀를 구한 영웅 강민준의 기억을 삭제하고 그 자리에 불에 대한 지독한 공포와 너에 대한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을 심어놓았지. 네가 그녀의 곁에 다가갈수록 그녀는 더욱 고통스러워하도록.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고
서로를 상처 입히는 그 꼴을 지켜보는 것이 얼마나 즐거웠는지 넌 모를 거다. 그것은 인간의 탈을 쓴 악마의 고백이었다. 민준의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그는 당장이라도 눈앞에 이 괴물의 목을 부러뜨리고 싶었다. 그가 현우에게 달려들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의 목덜미에 따끔한 통증이 느껴졌다. 그리고 그의 몸에서 힘이 급속도로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정신이 아득해졌다. 그의 등 뒤에 어느새 나타난 현우의 부하가 그의 목에 강력한 마취제가 든 주사기를 꽂은 것이다. 동시에 그 시각, 서연은 아버지의 일기장과 커프스링크를 들고 직접 이현우와 단판을 짓기 위해 그의 병원 밖으로 와 있었다. 그녀가 건물 안으로 들어서려던 그 순간 검은 그림자 두 개가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민준이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마지막으로 본 것은 자신을 내려다보며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는 현우의 악마 같은 얼굴이었다.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민준아. 현우가 속삭였다. 진짜 지옥은 지금부터니까. 민준의 의식이 완전한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그는 무력했다. 그리고 서연은 적의 소나기에 떨어졌다. 악마의 잔인한 체스판 위에서 왕과 퀸이 동시에 잡혀버린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강민준이 의식을 되찾았을 때 그의 첫 감각은 쇠의 차가운 감촉과 축축하고 곰팡내 나는 공기였다. 그는 낡은 의자에 몸이 밧줄로 꽁꽁 묶여 있었다. 머리는 마취제의 후유증으로 깨질 듯이 아팠다. 그곳은 인천항 근처에 버려진 창고인 듯했다. 창문은 모두 판자로 막혀 있었고 유일한 광고는 천장에 매달린 불안정한 백열정우뿐이었다. 그의 시선이 맞은편을 향했다. 거기에는 한서연이 그와 마찬가지로 의자에 묶인 채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보자 민준의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오, 드디어 일어나셨나. 왕자님 어둠 속에서 박수 소리와 함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현우였다. 그는 어둠 속에서 유령처럼 나타났다. 그의 얼굴에는 오랫동안 준비해온 복수극의 마지막 장을 즐기는 배우처럼 희열에 찬 미소가 걸려 있었다. 내 여주인공은 아직 꿈속을 헤매는 중인가 보군. 현우는 서연의 뺨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쓸었다. 그 행동에 민주는 분노로 몸부림쳤지만 밧줄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현우는 민준을 고문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육체적인 고통보다 정신적인 고통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아는 전문가였다. 그는 작은 가방에서 주사기와 약병을 꺼내 보였다. 내가 지금부터 뭘 할 건지 알아. 민준아. 그는 약병에서 투명한 액체를 주사기로 빨아들였다. 네가 가장 두려워하는 일을 해줄 거야. 나는 다시 이 여자에게 최면을 걸 거다. 이번에는 아주 특별한 암시를 심어줄 생각이야. 그녀가 눈을 떴을 때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남자가 아니라 자신을 죽이려 하는 가장 끔찍한 원수를 보게 만드는 거지. 바로 너를 말이야. 그것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고문이었다. 안 돼, 그만둬. 민준이 절규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창고의 거대한 철문이 굉음과 함께 밖으로 날아갔다. 그리고 섬광탄이 터지며 칠흑 같은 어둠을 갈랐다. 움직이지 마라, SSU다. 민준의 충실한 부하들이었다. 민준은 현우를 만나러 가기 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자신의 몸에 추적 장치를 부착해 두었던 것이다. 그의 팀은 그가 실종된 직후 즉시 비상계획을 발동했다. 창고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SSU 대원들과 현우가 고용한 용병들 사이에 격렬한 총격전과 격투가 벌어졌다. 그 혼란의 틈을 타 민준은 자신의 밧줄을 끊고 자유의 몸이 되었다. 그는 오직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들었다. 이현우. 두 이복 형제는 창고 한가운데서 마주 섰다. 그것은 그들의 마지막 결투였다. 두 사람은 서로의 모든 것을 파괴할 것처럼 격렬하게 부딪혔다. 주먹과 발길질이 오가는 육탄전 속에서 현우는 계속해서
민준의 과거를 들쑤시며 그를 도발했다. 한편 그 모든 혼란과 소음은 의식을 잃고 있던 서연에게 강력한 충격 요법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총성 비명 그리고 섬광탄의 불빛. 그것은 3년 전의 그 화재 현장을 그녀의 뇌리에 강제로 재생시켰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기억을 굳게 닫고 있던 마지막 빗장이 부서져 내렸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거대한 파도가 몰아쳤다. 수많은 기억의 파편들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맞춰져 갔다. 불길 속에서 자신을 구해냈던 젊은 군인의 얼굴. 그에게 느꼈던 첫사랑의 설렘. 그와 나누었던 짧지만 행복했던 시간들과 미래에 대한 약속. 그리고 병실에서 나타난 천사의 얼굴을 한 악마 이현우. 그의 나긋나긋한 목소리. 그리고 자신의 기억이 강탈당하던 그 끔찍한 무력감. 모든 것이 돌아왔다. 서연은 눈을 떴다. 그녀는 더 이상 혼란스러운 소녀가 아니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차가운 분노와 강민준에 대한 뜨거운 사랑만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보았다. 현우가 비겁하게 숨겨둔 칼을 꺼내 민준의 등 뒤를 노리는 것을. 민준은 다른 용병과 싸우느라 그것을 보지 못했다. 안 돼. 서연은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묶인 의자를 필사적으로 넘어뜨려 옆에 있던 낡은 기름통 더미를 들이받았다. 요란한 소음과 함께 기름통들이 쏟아져 내렸다. 그 소리에 현우가 찰나의 순간 뒤를 돌아보았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민준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몸을 날려 현우의 손에서 칼을 떨어뜨리고 그를 완벽하게 제압했다. 악마는 마침내 패배했다. 그것도 그가 가장 격렬했던 두 사람의 완벽한 협력에 의해서. 모든 것이 끝난 후 경찰과 구급차가 도착했다. 이현우와 그의 공범들은 모두 체포되었다. 윤미희와 한유라 역시 현우가 보관하고 있던 증거들로 인해 모든 죄가 밝혀져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악의 제국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계절은 가을이 되어 있었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한적하고 아름다운 공원 묘지. 민준과 서연은 그녀의 아버지의 묘비 앞에 서 있었다. 민준은 더 이상 군복을 입고 있지 않았다. 그의 몸에는 단정한 비즈니스 수트가 입혀져 있었다. 서연의 얼굴에는 평화와 강인함이 깃들어 있었다. 이제 다 끝났어. 민준이 말했다. 그는 군을 떠나 아버지의 그룹을 물려받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그것은 아버지의 방식이 아닌 자신만의 방식으로 회사를 이끌겠다는 조건 해서였다. 정직과 인간 존중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회사로. 서연 역시 모든 누명을 벗고 배우로서 화려하게 재기했다. 두 사람은 아버지의 묘비에 국화꽃을 바쳤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서연이 나직하게 속삭였다. 민준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과거의 고통은 잊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 고통은 더 이상 그들을 지배하지 못했다. 그 고통은 이제 그들의 사랑을 그 무엇으로도 깨뜨릴 수 없게 만드는 단단한 주춧돌이 되었다. 민준은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에는 세상의 모든 진심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서연아, 나와 결혼해 줄래? 서연은 말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눈부시게 미소 지으며 그의 목을 끌어안고 그의 입술에 키스했다. 오래 잊고 있었던, 그러나 단 한순간도 그들의 영혼에서 사라진 적 없었던 3년 전의 그 약속의 키스였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저 멀리 펼쳐진 푸른 바다를 바라보았다. 길고 길었던 싸움은 끝났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이겼다. 그들의 앞에는 이제 눈부신 미래만이 펼쳐져 있었다.